이번 시간은 원자 모형이 변화되어가는 그 역사 속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원자라는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원자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톨턴이 정의하기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였어요. 하지만 톨턴이 이 주장을 말했을 당시에는 원자라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과학기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톨턴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게 밝혀지게 돼요. 바로 톰슨에 의해서였습니다. 사실 톰슨은 원자를 쪼개려고 실험했던 게 아니었고 당시 과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했었던 이 음극선의 정체, 이거를 확인하고자 계획했던 실험을 토대로 원자를 쪼개게 돼요. 본의 아니게. 이 톰슨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음극선의 어떤 정체를 규명하는데 그는 음극선이 원자보다 더 질량이 작고 구조적으로 작은 무언가임을 발견한 거죠. 이를 통해 톰슨은 원자보다 더 작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실험을 토대로 이것은 음내 전기를 띠며 질량이 원자보다 작은, 즉 그는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자는 톰슨에 의해서 쪼개지게 돼요. 톰슨이 무엇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 전자를 발견하게 됨에 따라 톰슨은 이 전자라는 입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원자라는 것은 일단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고 이 전자가 음전하라면 원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파운드 케이크와 같으며 이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위해서는 전자의 개수가 이 양전하의 개수와 똑같아야 한다. 그래야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식으로 최초의 원자 모형을 제안합니다. 이런 톰슨의 원자 모형을 우리는 건포도 모형이라 부르고 이 원자 모형을 제안하고 전자를 발견한 공을 인정하여 톰슨은 노벨상을 타게 돼요. 그 다음 시대에는 톰슨의 제자 러더포드가 자신의 스승의 이론의 어떤 검증을 위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톰슨의 가설에 따르면 이 원자에다가 어떤 전하빔을 쏘아주게 되었을 때 전하빔들은 양전하와 음전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통과할 것이다라는 결과를 예측을 하게 돼요. 러더퍼드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기획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더니 물론 그가 기획했던 실험 결과대로 일부는 그대로 원자 내부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입자는 살짝 산란하기도 하고 어떤 입자는 더 큰 각으로 산란하기도 하며 어떤 입자는 아예 180도 튕겨서 산란되기도 해요. 이 실험 결과를 맞닥뜨린 러더퍼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비유하자면 얇은 휴지 쪼가리에다가 총알을 쏘았을 때 그 총알이 되튕겨 오는 것과 같은 충격을 먹었다고 해요. 이 러더퍼드는 이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거의 1년 6개월 동안 자택에 두문불출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데 온 에너지를 써서 폐인이 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해요. 결국 러더퍼드는 자신의 성찰을 토대로 결과를 내놓게 되죠. 이 양전하가 되튕겨 가려면 이 양전하에 엄청난 전기력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엄청난 전기력이 작용하려면 가운데에 양전하가 모두 모여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양전하뿐만이 아니라
양전하의 모든 질량이 가운데에 모여 있어야만 이 강력한 전기력으로 인해서 날아오는 전하들을 되튕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요. 즉 러더퍼드는 톰슨이 발견하지 못했던 원자핵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다시 한번 원자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양전하가 가운데에 모두 포진되어 있다 보니 양전하와 음전하 서로 다른 전하끼리 쿨롱 전기력이 이렇게 인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인력이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구와 태양의 만유인력이었던 것처럼 전자에게도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이 구심력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전자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하는 것처럼 원자의 주위를 공전운동합니다 라는 식의 태양계 모형을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톰슨의 모형을 일부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머지않아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한계를 맞닥뜨리게 돼요. 일단 첫 번째, 정말로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공전운동한다면 여러분 등속 원운동이죠. 공전운동은 이 등속 원운동은 속력의 크기는 바뀌지 않지만 속력의 방향은 항상 바뀝니다. 따라서 이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죠. 전자기학에 따르면 이 가속 운동하는 전하는 전자기파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말은 등속 원운동하는 전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잃어가다 보니 점점 궤도 반경이 짧아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원자핵과 만나게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원자의 붕괴를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원자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대로라면.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정말로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어가게 된다면 그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이 연속적이다 보니 방출되어가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연속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불연속적이라는 거예요. 그 원자에서 방출되는 불연속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수정을 요구받기에 이르러요. 그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수정한 장본인이 바로 보어이죠. 보어는 꿈속에서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수정할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보어 꿈속에서 태양계 모형이 등장하더래요. 태양계, 일단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화성, 목성이 각자 정해진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원자 핵 주위에 각각의 전자가 정해진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한다. 지구와 화성과 목성이 각자 정해진 궤도에서 원운동하는 것처럼 전자 또한 원자 핵으로부터 정해진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하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운동하는 각각의 행성들이 안정적인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전자 또한 각자 정해진 궤도에서 원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어가 그 특정 궤도를 가정하기에 이르러요. 그 궤도를 우리는 정상 궤도라고 합니다. 정상 궤도.
이 정상 궤도를 가정하게 됨에 따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 궤도에서만 전자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원운동, 가속운동을 하여도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아서 구조적으로 원자는 안정적이다라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선생님, 정상 궤도에서는 왜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보어가 그냥 막무가내로 가정을 해버린 궤도였거든요. 어쨌든 이걸 상정함으로써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설명하지 못했던 한계들을 모조리 다 설명을 잘 해내거든요.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배제하고 이것들을 가정하게 되면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설명하지 못했던 갖은 한계들을 모두 설명했다라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된 겁니다. 어쨌든 전자는 보어에 따르면 정상 궤도에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들은 그 정상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궤도 내에서만 위치해 있고 운동해야만 해요. 이때 전자가 정의할 수 있는 궤도에 숫자를 부여하게 되는데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의 넘버를 1이라고 하고 그리고 2 그리고 3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궤도 넘버가 커지는데요. 이 n을 우리는 궤도 양자수라고 부를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정상 궤도를 가정하게 됨에 따라 원자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 내부에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빛들이 선 스펙트럼, 불연속적인 구조를 띌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가 불연속적으로 띄엄띄엄 위치해 있죠. 자, 이 궤도에 전자가 위치해 있을 때 전자가 갖는 에너지 또한 정의가 될 텐데 자, n이 1일 때 전자의 에너지를 E1이라고 하고 n이 2일 때를 E2 그리고 n이 3일 때를 E3라고 한다면 이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잘 보이죠 글자? 궤도가 띄엄띄엄 있다 보니 궤도에 정의되는 에너지 값 또한 띄엄띄엄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가 궤도가 전이 될 수 있는데 전이 되면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간격감만큼을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때 흡수하고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형태가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궤도가 띄엄띄엄 따라서 궤도에 따라 정의되는 에너지 값 또한 띄엄띄엄 그 궤도를 넘나드는 전자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 빛의 형태 또한 띄엄띄엄 불연속적인 값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원자 내에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빛들의 구조가 불연속 선 스펙트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와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 구조에서 에너지 준위와 궤도 양자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아래쪽에 있는 궤도 양자수가 1이고요. 이 궤도 양자수 1일 때 에너지 값을 E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정의하는 원자는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에 한해 이 에너지 준위 값들을 정의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 값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바닥 E1인 상태의 에너지 값의 크기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리고 n이 2일 때를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n이 3일 때 크기를 마이너스 1.51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n이 4일 때 그리고
쭉 올라가서 n이 무한대일 때 이때는 에너지의 크기가 0이에요. 수소 원자의 경우에 궤도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값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에너지 단위가 줄이 아니고 EV라는 다소 생소한 단위로 표현이 되는데 이걸 일렉트론 볼트라고 부르고 E는 전자의 전하량이고요. V는 전압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자에게 1V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그 전자가 운동할 때 갖는 에너지를 1일렉트론 볼트라고 하고 이렇게 전자처럼 굉장히 작은 미시 세계에서의 에너지 단위는 줄보다는 일렉트론 볼트로 표현을 합니다. 줄은 거시 세계에서 다루는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너무 거친 에너지 단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에너지 단위로 우리는 일렉트론 볼트를 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N이 1 가장 원자핵과 가까운 궤도인데요. 이 궤도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N이 2인 궤도를 첫 번째 들뜬 상태라고 부를 겁니다. 바닥 상태로부터 첫 번째로 들뜬 상태인 거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들뜬 상태라고도 표현이 된다는 거. 그러면 N이 3인 궤도는 두 번째로 들뜬 상태로도 표현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통해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경향은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궤도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값이 어떻게 돼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값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n이 커질수록 절대값은 작아지고 있지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값이 커지고 있습니다.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값은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웃한 궤도 사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확인하세요. 이런 경향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전자가 궤도를 전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들뜬 상태로 이렇게 전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이하려면 이 전이하는 궤도 간격만큼을 흡수해야 될까요? 방출해야 될까요? E1보다 E2 값이 더 크죠. 일반적으로 작은 에너지 상태에서 큰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그래서 이 간격 에너지만큼을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빛이에요. 이 빛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전자가 이렇게 전이할 수 있는데 그 빛 에너지의 크기는 아까도 정의했지만 궤도 에너지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E2에서 E1을 뺀 만큼일 것이고 그 에너지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는 우리가 사실 뒤에 파동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파동단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관계만 알고 넘어갈게요. 이 빛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 F의 비례함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이 F를 빛의 진동수라고 할 것이며 이 진동수의 어떤 상수값을 곱해줌으로써 빛의 에너지가 정의됩니다. 여기에서 H는 플랑크 상수라고 이 두 개의 곱으로 빛의 에너지가 정의가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궤도를 전이할 때 전자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빛의 형태이고 그 에너지는 궤도 에너지 차이지만 그 궤도 에너지 차이가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E3, 이 n이 세 번째, 두 번째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들뜬 상태로 전이하려면 이 경우는 좀 더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 잃어야겠죠?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 형태가 빛입니다. 역시 빛이 방출되며 그때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또한 이 에너지 간격, 궤도 에너지 간격이며 그 간격의 크기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설명하지 못했었던 원자의 안정성을 보어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원운동할 수 있는 이 특정 궤도에서는 가속운동을 하여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 그런 정상 궤도를 가정했기에 해결을 했으며, 두 번째, 궤도가 띄엄띄엄 따라서 궤도에 전자가 위치해 있을 때 에너지 값 또한 띄엄띄엄, 그 에너지가 띄엄띄엄하기 때문에 그 띄엄띄엄한 궤도를 전이하는 전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형태의 값 또한 띄엄띄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에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빛의 분포가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설명하지 못했던 두 번째 한계도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증명하는 것은 물리학 5원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이 절대적인 숫자는 보어가 가정했던 정상 궤도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유도해낸 어떤 수학적인 결과값이에요. 그런데 그 수학적인 결과값이 실제랑 너무나도 일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닥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에다가 13.6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공급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바닥 상태에 있던 수소 원자는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였는데 여기에다가 13.6 일렉트론 볼트를 공급을 해주어요.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는 0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전자가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0이 되었다라는 건 이쯤부터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즉 자유전자가 되기 위한 에너지, 즉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원자에 에너지를 투입해서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탈출이 되면 그 원자는 이온이 되잖아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수소 양이온이 되겠죠. 전자가 하나가 탈출했으니까. 실제로 수소 원자에게 13.6 일렉트론 볼트를 투입하면 정말로 수소가 양이온이 됩니다. 놀랍죠? 13.6이라는 숫자가 아까 소위 말했죠. 이 정상 궤도라는 보어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수학적인 결과값이라고. 다시 말해서 보어의 꿈 속에 등장한 태양의 공전 모형에서 도출해낸 이 정상 궤도의 아이디어가 완벽히 맞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어의 꿈이 현실이 되었던 거죠. 자, 어쨌든 전자 궤도 전이에 의한 이 빛, 여기에서 많은 문제를 물어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시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에게 우리가 10.2 일렉트론 볼트를 공급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가 되죠.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로 정의되는 궤도가 있죠, 여러분? 두 번째, 즉 첫 번째 들뜬 상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자가 n이 2인 궤도로 전이가 됩니다. 반면 똑같이 바닥 상태에 있었던 전자에게 이제는 10.2보다 살짝 모자란 10 일렉트론 볼트만 주었다고 할게요. 계산만 하게 되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3.6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데 이 에너지로 정의되는 궤도가 없죠. 굳이 따지자면 N1과 N2 사이 어디인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전자들은 궤도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에너지 준위로 정의되는 궤도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N이 1인 바닥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소 원자 방출 선 스펙트럼 계열 볼게요. 실제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들을 각 빛들의 종류에 따라 묶어놓은 계열들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바닥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짙은 상태, 세 번째 짙은 상태, 두 번째 세 번째 짙은 상태가 여기 이제 무한대일 때, 어떤 궤도가 되었든지 바닥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무한대에서 n이 1로, n이 4에서 n이 1로, n이 3에서 n이 1로, n이 2에서 n이 1로 어떤 궤도가 되었든지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계열을 라이먼 계열이라 부르며, 이 빛들은 모두 자외선에 속합니다. 그 다음 어떤 궤도가 되었든지 n이 2인 궤도, 첫 번째 들뜬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들, n이 무한대에서 n이 2로, n이 4인에서 n이 2로, n이 3인데서 n이 2로 이때 방출되는 빛들은 발머 계열이라 부르며, 이때 빛은 가시광선이에요. 그리고 어떤 궤도가 되었든지 n이 3인 궤도로 전이가 될 때 방출되는 빛들은 파센 계열이라고 묻고, 이때 빛의 종류는 적외선입니다. 사실 빛의 종류, 이 전자기파 스펙트럼 파트에서 진동수에 따라 빛들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된다는 것을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아직까진 그 단원을 공부한 단계가 아니다 보니 이렇게 눈으로만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합시다. 원자 모형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따르면 원자가 처음에 톰슨에 의해서 최초로 모형이 제시가 되었었죠. 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게 됨에 따라 원자가 한번 쪼개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 또 한번 쪼개지게 되면서 어떤 원자의 태양계 공전 모형이 수립이 되어 갔었는데, 그 태양계 공전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았었던 한계들을 보어가 정상 궤도라는 것을 가정함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상 궤도라는 아이디어로부터 도출된 이 모든 현상들을 토대로 우리는 원자 모형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 궤도의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값이 커지며 이웃한 궤도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경향성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상 궤도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전자들은 궤도 사이에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전자들은 정상 궤도로 정의되어 있는 위치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수소원자 방출 선 스펙트럼 계열들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각 원자들마다 방출되는 스펙트럼 계열들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다 원자마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원자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다 다르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도 다 제각각이고, 그에 따라 원자 내에 정의되는 정상 궤도의 상태 또한 천차만별이겠죠. 따라서 이 원자마다 천차만별인 정상 궤도를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이 그 원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각적인 속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는 빛을 방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원자의 선 스펙트럼 구조를 보다 보면 뭔가 마트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바코드의 구조랑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이 바코드는 하얀 바탕에 세로로 구워진 검은 줄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이 바코드에는
해당 상품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빛을 비추면 그 상품의 정보가 드러나게 됩니다. 스펙트럼 구조와 바코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색깔이 있는 스펙트럼 구조와 색깔이 없는 바코드 구조, 뭔가 나를 능동적으로 드러내느냐, 내가 수동적으로 읽히느냐, 그 차이로 인해 색깔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노래는 하운과 빈첸의 바코드라는 노래인데요. 이 바코드라는 노래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등장을 해요. 삶이란 흐르는 오케스트라, 우리는 마에스트로. 이 다양한 악기들의 협주 속 그 관계의 균형을 조율하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내 삶을 조율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나만의 고유한 빛깔이 내 삶 속에 묻어나오는 법이에요.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